애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끊기지 않은 통화 속에서 그들이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해를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짐이었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30해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정우진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곁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기본이었고 시어머니 병원 동행, 친척 모임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처음엔 반발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저는 30해를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말이에요. 결혼하기 1년 전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24살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과 작은 가게 정리, 그리고 전세 보증금까지 합쳐서 약 2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24살 여자에게 2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저는 이 돈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었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집을 마련하자고요.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기로요. 하늘아, 가족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그냥 우진이 명의로 하지 그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니까요.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고 결국 집은 제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그게 2006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이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0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낡은 창문을 고쳤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요. 10년 전에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5년 전에는 베란다 샤시를 교체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낡은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였고 큰 술이나 교체 비용은 항상 제가 부담했습니다.
하늘아,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 보일러 고치는 거 내가 좀 처리해줘.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저는 묵묵히 통장을 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그리고 제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전 받은 2억 원은 집을 사면서 대부분 사용했지만 저는 남은 돈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을까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당뇨병 약값, 정형외과 치료비, 한의원 침 맞는 비용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2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우진아, 엄마 병원비 좀 내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어머니 병원비 처리 좀 해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우리 때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척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이네 며느리는 참 편하게 사네. 애도 없으니 할 일도 없을 거고 저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 검사 결과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이가 몸이 안 좋은가 봐. 한의원이라도 다녀봐.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렇게 30해를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조차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3일 전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진이랑 같이 가면 되지.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정도 혼자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 음식점 같은 곳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명에 어떻게 바꾸는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담보대출 받으려면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던데. 하늘이 도장 찍게 할 수 있겠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들려온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가 뭘 알겠어. 도장 찍으라면 찍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부엌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물어는 봐야 하지 않아? 집 명의가 하늘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물어? 뭘 물어? 그냥 도장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집 명의자인 줄도 까맣게 잊고 있을걸?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하늘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집 명의 이야기 꺼낸 적 없으니까. 그러게.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놨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없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나저나 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는데 집값이 3억 5천까지 나온대. 담보대출은 2억 5천 정도 가능하다던데. 2억 5천이면 괜찮네.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면 되겠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이 왜 출장을 간다고 했는지, 왜 함께 움직였는지를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간 것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친구가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 같이 하자고 했어요. 초기 투자금이 2억 정도 필요한데 집 담보대출 받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치킨집? 그거 돈 된다며? 요즘 배달앱 때문에 장사 잘 된다던데. 네, 친구가 이미 2개 점포 운영하는데 매달 순이익이 1,000만 원씩 나온대요.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킨집 사업을 한다고요?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요? 그런데 하늘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떡하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찍긴 왜 안 찍어? 당신이 가장인데 며느리가 가장 뜻을 거역하겠어? 그래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바뀌긴 뭐가 바뀌어. 우리 집은 아직 전통을 지키는 집이야. 며느리가 시어른 말씀 거역하면 그게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이는 순한 애야.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잖아.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한 애라고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그동안 제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예 이전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네. 어차피 집은 우리 거니까 아예 제 명의로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의까지 바꾸려고요? 그건 하늘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아? 증여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세금이 좀 나온대요. 그것보다는 일단 담보대출부터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참, 며느리 명의로 해놓은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네. 진작에 당신 명의로 바꿔놨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하늘이는 제가 잘 설득할게요.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요? 제가 그런 말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집안 경제는 남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늘이도 당신 말 들을 거야. 네, 걱정 마세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음식 나왔습니다. 아, 네. 여기 놓아주세요. 식당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은 저녁을 먹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상담을 마치고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집을, 제 인생을 담보로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에요. 그럼 내일 서울 올라가서 하늘이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래. 꼭 도장 받아와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빗나갔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순한 사람,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되는 명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명의자 김하늘.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20일. 등기 날짜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 그 집을 담보로 남의 사업 자금을 만들겠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요. 새벽 5시가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출근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담보대출 2억 5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명예 이전까지 고려하는 남편,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로 여겼다는 것을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부모님 유산 중 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3,200만 원. 두 번째 통장은 제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만 원씩 덜 드리고 나머지를 모았습니다. 집 수리비를 쓴다고 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조금씩 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잔액은 4,700만 원. 세 번째 통장은 명절 때 받은 용돈, 친척들에게 받은 축의금, 그리고 제가 몰래 했던 재택 아르바이트 수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2,100만 원, 총 1억 원. 아무도 모르는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은 제가 30년 동안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왜 모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수정.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수정이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이었고 특히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주로 맡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침 7시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 아닐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또렷했습니다. 수정아, 나 하늘이야. 이른 시간에 미안해. 하늘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정아, 나 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좀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야? 응, 집에 있어. 30분 후에 집 앞. 커피숍에서 보자. 내가 갈게. 고마워, 수정아.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3개를 가방에 넣고 집 등기부등본과 결혼 관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왔습니다. 언제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기록은 더욱 상세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내역, 집 수리비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영수증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왜 그렇게 꼼꼼히 기록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이었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수정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수정이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저는 한참을 울다가 어제 들었던 전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담보대출 이야기, 치킨집 사업 이야기, 명예 이전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를요. 수정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늘아, 일단 확인할 게 있어. 집 명의가 너 앞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응,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샀어. 부모님 유산으로. 결혼 전 재산이면 특유 재산이야.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담보대출도 명의자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명예 이전도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남편이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연하지. 그건 범죄야.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솔직히 물어볼게. 이혼 생각하고 있어?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웠습니다. 모르겠어, 수정아. 아직은 확신이 안 서. 다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럼 일단 법적으로 내 재산부터 보호하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도 돼.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택할 차례.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정아, 도와줄래? 당연하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날 오후 저는 수정이와 함께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둘째, 제 명의 통장 3개 모두 비밀번호 변경 및 거래 제한 설정. 남편이 혹시라도 통장을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셋째,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잘 있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어제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응, 잘 있었어.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저녁 준비해놔. 알았어. 아, 그리고 하늘아. 내일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줘.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내일 만나서 하자. 전화로는 길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에 국을 끓이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놨다는 걸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왜 비밀번호가 안 돼? 하늘아, 문 좀 열어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왜 갑자기?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습니다. 아, 요즘 보안 사고가 많다고 해서 뉴스에서 봤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새 비밀번호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 저녁 다 됐으니까 먼저 씻고 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하늘아, 물 좀 갖다 줘. 네, 어머니.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드시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면 돼. 그게 내 역할이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반찬간이 좀 세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 조절할게요.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나이 들면 다 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5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시어머니는 올해 80이신데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잠깐 이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앉아.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건너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좋은 기회를 하나 잡았어.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기회? 친구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어. 요즘 배달앱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 된대. 저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모르는 척 들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억? 저는 놀란 척 했습니다.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집을 담보로요? 그래.
집값이 3억 5천 정도 되니까 2억 5천까지 대출 가능하대. 그 중에 2억만 쓰면 돼.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하늘아,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중요한 일이야. 남자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아내가 협조해야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협조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도장이 필요해.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주면 돼. 남편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요? 사업이 왜 안 돼? 친구가 이미 2개 점포 운영하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순이익 난다니까. 그래도 만약에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남편 말을 의심하는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어머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집이 담보로 잡히면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집을 잃긴 왜 잃어? 사업만 잘하면 되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2억이라는 큰 돈인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남편이 하자는 건데 아내가 따라야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늘아,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이 집에서 뭘 했어? 집안일?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잠자리 제공해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진명에 운운하며 권리 주장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부모님 유산으로 제가 산 집이에요. 유산으로 샀으면 어때?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거잖아. 가족이면 당연히 함께 쓰는 거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가족인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럼 남편 월급도 제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함께 쓰는 거라면서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 남자 월급은 남자가 관리하는 거고 집도 제 명의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30년 동안 어떻게 키웠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와? 어머니, 저는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제 재산을 지키려는 거예요. 재산? 재산이라는 게 혼자 사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가족끼리 무슨 재산이야?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늘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장 찍어줄 거야, 말 거야? 안 찍어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가 산 집이에요. 남편 허락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권리가 뭐가 있어?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그 말에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공짜로요?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어머니 병수발 들고 집 수리비 다 내고 그게 공짜예요? 그건 며느리 도리지. 돈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남편 월급은요? 남편 노동은 돈으로 계산하고 제 노동은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손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셨지만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4명의 집이라며? 그럼 혼자 살아봐. 남편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도장 찍으면 없던 일로 하겠어. 안 찍으면 우리 관계도 끝이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내가? 나랑? 네, 이혼하겠어요. 웃기지 마.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나가려고? 나가면 돌아올 데 없을 줄 알아. 이 집 명의가 제 거예요.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저는 가방에 옷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나가라고? 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배은망덕한 것이. 비켜주세요, 어머니. 안 비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꼴은 못 봐. 저는 시어머니를 피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수정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수정이가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정이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러면 이혼 소송 걸겠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소송하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수정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이 집에서 지내며 저는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였습니다. 수정이는 매일 법무법인에 가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서 증거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의 가계부, 집 수리비 영수증,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모두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자료는 상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정이가 퇴근 후 돌아와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늘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면 재산 분할해서 충분히 유리해. 정말? 응. 특히 집 수리비랑 시어머니 병원비 부분. 이게 다 내 돈으로 지출된 거잖아.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수정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혼인 전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수정이가 진지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내 비상금 통장 말이야. 그거 남편이 알면 안 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거든. 남편은 몰라요. 제가 30년 동안 숨겨왔어요.
좋아. 그럼 그 통장은 절대 노출되면 안 돼. 법적으로도 문제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집에서 만나자. 변호사 대동해도 좋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저는 수정이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가볼까? 응, 가자.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오전 저는 수정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 씨,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정이도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치 회의 테이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가면 양측 모두 손해니까요. 무슨 조건을 제시하실 건가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김하늘 씨가 집을 정우진 씨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억 5천짜리 집을 넘기고 3천만 원을 받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네요.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김하늘 씨의 혼인 전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우진 씨가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집을 나가요? 내가 30년을 함께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김하늘 씨 소유입니다. 30년을 살았어도 명의는 변하지 않아요. 수정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가족이 함께 산 집인데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수정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신 집 명의를 정우진 씨로 이전해 주세요. 거절합니다. 수정이가 즉답했습니다. 김하늘 씨는 집을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우진 씨께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그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시죠. 수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송 가면 정우진 씨께서 불리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김하늘 씨가 30년간 지출한 집 수리비, 생활비,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수정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가계부, 영수증, 이게 다 뭐야? 김하늘 씨가 30년간 기록한 가계부와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수정이가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 수리비만 해도 최근 10년간 2천만 원 이상 지출됐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연평균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모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입니다.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리하네요. 그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집 고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지출은 김하늘 씨의 개인 재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소송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럼 집은 내가 가져. 대신 나한테 위자료 내.
위자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30년 결혼 생활. 파탄시킨 거 너잖아. 당연히 위자료 내야지. 파탄시킨 게 저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고 제 동의도 없이 명예 이전하려던 게 누구예요?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사업 잘 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없었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내는 겁니다. 이번 이혼의 책임은 정우진 씨에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 처분을 시도한 것, 배우자를 폄하하는 발언, 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수정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진 씨, 제 조언은 합의 이혼을 권합니다. 소송 가면 불리합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이렇게.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랑 둘이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정아, 가자. 수정이도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퇴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정말 이럴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정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잘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층 로비에 나오니 햇살이 밝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정이가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법무법인으로 와줄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길어. 빨리 와봐. 저는 서둘러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이는 회의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앉아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정우진 씨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무슨 내용인데? 정우진 씨가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대. 근저당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수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남편이 보관하도록 했었습니다. 맞아. 인감증명서를 남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지금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있어. 곧 결과 나올 거야. 10분 후 팩스로 등기부등본이 도착했습니다. 수정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아,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2억 7천만 원. 채권자 제일저축은행. 설정일자 일주일 전. 일주일 전이면 우리가 만났던 그날이잖아요. 맞아. 그날 아침에 설정한 것 같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집이 담보로 잡혔다니. 제 동의도 없이. 이거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야. 명의자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은 사문서 위조죄야. 형사 고소 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 진행해야 해. 수정이가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한참 통화 후 끊었습니다. 하늘아, 대출금이 이미 실행됐대. 2억이 정우진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 2억이요? 응. 그리고 문제가 더 있어. 뭔데요? 정우진 씨가 그 돈으로 이미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금을 냈대. 1억 5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중 1억 5천이 이미 나간 것입니다. 남은 돈은요? 5천만 원은 아직 통장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할게. 수정이가 컴퓨터를 켜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다니. 수정아, 제 잘못이에요. 인감증명서를 남편한테 맡긴 제가. 아니야, 하늘아. 잘못한 건 정우진이야. 내가 믿었던 거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형사 고소하고 근저당권 말소하고 대출금 상환 책임을 정우진한테 돌리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불법으로 받은 대출이니까 정우진이 갚아야 해. 하늘이는 책임 없어. 그날 오후 저는 수정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하늘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왜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조사받으러 나오래.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나 전과자 되면 안 돼. 회사에서 잘릴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매일 용서했어요.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당연시당하는 것들을요. 이제는 그만할 거예요. 하늘아, 대출금 2억 당신이 갚으세요. 제가 갚을 이유가 없어요. 2억을 내가 어떻게 갚아? 1억 5천은 이미 계약금으로 나갔어.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며칠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통장에 남아있던 5천만 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미 대출금을 실행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 집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형사고소,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출금 상환 책임 소송까지.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혹시 다른 재산 없어?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당분간 생활비도 필요할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수정아, 사실은 저는 금고에 숨겨뒀던 통장 3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총 1억 원의 비상금이 있다고요.
수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1억? 어떻게 모았어?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 하느라.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30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구나. 준비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그 1억으로 당분간은 괜찮겠다. 소송 비용 내고 새로운 삶 준비하기에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비상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3개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필요한 만큼만 인출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하늘 씨 맞으시죠? 저는 제일저축은행 대출팀 과장 이민호라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근저당권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정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정이와 함께 제일저축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대출팀 과장실에서 이민호 과장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하늘 씨 근저당권 설정건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명의자 동의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은행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인감증명서는 있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저희 은행 측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민호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대출금 2억은 정우진 씨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집은 안전한 거죠? 네,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김하늘 씨 명예 그대로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며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집은 안전해. 정우진이 대출금 갚아야 해. 2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정우진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지켜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제 집,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은행 측에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정이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당분간 혼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은 아직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법원에서 연락 왔어. 내일 조정 기일이 잡혔대. 조정이요? 응.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하거든. 법원에서 양측을 중재하는 거야. 가야 해요? 당연하지. 내일 오전 10시.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저는 수정이와 함께 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수정이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 담당 판사 박지영입니다.
양측 모두 앉으세요. 네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하지 않으며 단지 김하늘 씨 명의의 집에서 정우진 씨가 퇴거하기를 바랍니다. 피고 측 의견은요? 판사가 남편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저희도 이혼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재산 분할이요? 수정이가 반문했습니다. 집은 혼인 전 재산인데요. 하지만 30년간 함께 살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집 매매가가 얼마죠? 현재 시세로 3억 5천입니다. 수정이가 대답했습니다. 2006년 매입 당시는요? 2억이었습니다. 그럼 1억 5천이 상승했네요. 판사가 계산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상승분 1억 5천 중 절반인 7,500을 재산 분할로 청구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제가 꾸준히 관리하고 수리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한 푼도 안 썼어요. 하늘 씨, 진정하세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여기 최근 10년간 집 수리비 내역입니다. 총 2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모두 김하늘 씨 개인 자금에서 나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하네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래도 제가 30년간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죠. 생활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생활비는 당신 혼자 쓴 거예요. 제 생활비는 제가 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월급으로 우리 둘 다 산 거잖아. 당신 월급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당신 용돈이었어요. 나머지 100만 원으로 식비만 겨우 댔죠. 공과금, 통신비, 기타 생활비는 모두 제가 냈어요. 저는 수정이를 받습니다. 수정이가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근 3년간 가계부입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늘 씨가 상당 부분 지출하셨네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먹고 산 거 맞잖아요. 집값 오른 것도 우리 덕분이고. 어머님,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산 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은 혼인 전 재산이고 가치 상승도 김하늘 씨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30년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혼인 전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위자료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형사 고소까지 된 상태죠? 네. 수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유책 배우자는 정우진 씨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쪽은 김하늘 씨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판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판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대출받은 2억은 어떻게 됐죠?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금으로 1억 5천을 냈습니다. 남은 5천은 가압류 당했고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치킨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 해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머지 금액을 못 냈거든요. 계약금은 몰수당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억 5천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그럼 은행 대출 2억은 어떻게 갚을 계획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하늘이 내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렸으면 제 집이 담보로 잡혀서 제가 빚을 갚아야 했을 거예요. 그게 도움인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는 김하늘 씨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측 합의하시겠습니까?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판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김하늘 씨는 위자료보다 깨끗한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하늘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정이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아, 수고했어. 수정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갔습니다. 퇴거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고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정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1개월 반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지 않았지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그대로였지만 쿠션이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게 살다 갔네. 수정이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안방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작은 방은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정아, 청소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오늘 하루는 내 거야.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너 시간 후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내 집 같아.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정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인 것 같아.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하늘님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 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민준, 제 아들이었습니다. 수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늘아,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이게 처음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잘하셨어요.
진작에 그러셨어야 했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요. 15살 때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 처음엔 섭섭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라는 걸요. 아빠와 할머니의 학대로부터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50명 정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갑니다. 서울지사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때 뵐 수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들 민준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수정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하늘아, 민준이가 성공했구나. 응.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비싸 보이는데?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직접 골랐어요. 엄마는 항상 아름다운 분이에요. 사랑합니다. 저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민준이가 다음 달에 온대. 정말? 몇 년 만이야? 10년. 10년 만이야. 민준이는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가 심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매일 같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비상금으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반항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낸 후 저는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성장했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늘아, 민준이한테 연락해봐. 영상통화라도 하고.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편지 잘 받았어. 목걸이 정말 예쁘다. 고마워. 다음 달에 보자. 보고 싶어. 몇 분 후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괜찮잖아요.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엄마,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 정말 잘하셨어요. 진작에 그러셨어야 했는데. 고마워, 민준아. 엄마, 다음 달에 가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파트 구할게요. 엄마랑 함께요.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할머니한테 당한 거 제가 다 알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영상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늘아, 민준이가 정말 잘 컸네. 응,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집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사무소에서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정이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아, 축하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고마워, 수정아. 내가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저는 수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앞으로 계획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다만 뭔가 하고 싶어? 나를 위한 일을요. 좋아. 천천히 생각해봐. 민준이도 오고 시간은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제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확정 통지서였습니다. 제 집에 걸린 근저당권이 정식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제 제 집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하늘. 그 이름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저처럼 살아온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이요.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법적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정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정아, 나 상담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상담소? 응.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 수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경험을 살리고 싶어. 그리고 내 법률 지식도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일단 자격증부터 따려고. 가족 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준비 좀 하고. 내년 초쯤 시작하면 어떨까? 완벽해.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꿈을요. 한 달 후 민준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청년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공항 밖으로 나오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민준아, 엄마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민준이에게 상담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는 차를 타고 제가 계약한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이가 계약금을 보내줬고 저도 제 비상금을 보탰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데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민준이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아, 너는 아빠한테 원망 없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족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지사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정우진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잘렸대. 형사처벌 받아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사처벌? 응.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형 받았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려서 해고됐대. 그렇구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대. 요양병원? 응.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정우진이 병원비를 못 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하늘아, 혹시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지?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다만 안타깝긴 해. 그래. 너답다. 근데 하늘아,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뭔데? 정우진이 집을 찾아다니며 친척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대. 내 연락처도 물어봤다던데. 내 연락처? 응. 근데 다들 안 알려줬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거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동생, 작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님, 하늘아, 잘 지내고 있구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잘 지내요. 민준이도 한국 왔다며? 들었어. 네, 지난달에 왔어요. 작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우진이 소식 들었어? 예. 수정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 회사에서 잘리고 형님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한데 우진이가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작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늘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정도 있고. 작은 어머님, 저는 작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충분히 도와드렸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오는데 뒤에서 작은 시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지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엄마,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잘하셨어요.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근데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네. 엄마, 그건 엄마가 착하셔서 그래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한테 그런 대우 받을 자격 없어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살 때 제가 미국 가기 전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공부도 못하는 놈이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고 했어요. 엄마 돈으로 유학 가는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고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유로우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정이가 축하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하늘아, 축하해. 고마워, 수정아. 민준이도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상담소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응. 내년 초에 문 열 거야. 제가 사무실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늘 씨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성심요양병원 간호사 이지은입니다.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시죠? 아니요, 저는 보호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환자분이 유일한 연락처로 하늘 씨 번호를 주셨는데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보호자 연락이 필요한데 정우진 씨 연락처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른 연락처는 작은 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 측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온 전화야. 가실 거예요? 아니, 갈 이유가 없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며칠 후 작은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아, 형님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야. 와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참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은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늘아,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못했어.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상담소 사무실을 보러 다녔고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슬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정이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늘아, 정우진이 아파트 전세 사기 당했대. 전세 사기? 응. 급하게 구한 집이 깡통 전세였나 봐. 집주인이 돈 가지고 도망갔대.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날렸대.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혹시라도 연락 오면 받지 마. 당연하지. 받을 이유가 없어. 한 달 후 정말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아, 나 우진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봄 여성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운영하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민준이가 큰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들 민준 올림. 수정이도 현판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요. 상담소를 연 지 한 달 첫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이현주라고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현주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남편의 폭력, 경제적 통제, 자존감의 상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현주 씨,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네. 도움을 청하는 것,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저는 현주 씨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보호시설 이용, 이혼 절차까지 수정이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현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요. 정말요? 선생님도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현주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현주 씨는 정기적으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3달 후 그녀는 쉼터로 이동했고 6개월 후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현주 씨는 이혼에 성공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상담소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현주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현주 씨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5명이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학대 피해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수정이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민준이도 상담소를 지원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주고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예요.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인권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수정이가 설득했습니다. 하늘아,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너는 이미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기로요. 촬영날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죠. 하지만 5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상담 문의가 쏟아졌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시청자가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62살입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저는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지역센터에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저는 작년에 상담소를 찾아갔던 박미선입니다. 아, 미선 씨. 저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으로 고통받던 여성이었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 확정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빚쟁이 아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선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담소 후원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잘 쓰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응.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랑? 미국에서 만난 여자친구예요. 다음 달에 한국 와요. 엄마께 인사드리러요. 그래, 기대된다. 엄마, 저희 결혼하면 손주 볼 수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했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하윤. 하늘 하자의 윤기윤자. 저와 며느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땄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청과 협력하여 공공상담소 역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에서 올해의 여성상을 수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손녀, 수정이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하늘 씨는 55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300여 명의 여성들을 도왔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상패를 건네주셨습니다. 상패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아온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55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의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손녀 하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짱. 하윤이,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재혼했대요. 비슷한 나이 여성이랑.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래, 잘 됐네.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사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살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55에 시작한 인생. 이제 5년째입니다. 상담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민준이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김하늘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내일도 상담소에 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제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짐이 아닌 사람의 인생, 그것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30년간 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